여러 개소리들을 쫓아가. 윤석열의 궤변이라 하지 아니하는 홍길동 언론이 판을 치더라고요. 논조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친이 쿠데타 세력의 부활을 위하여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설계를 하려는 시도들은 이게 되게 있었으나 그 시그널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분탕질을 막아주세요 정도로는 하기 힘든 거예요. 네. 하려면 세게 해야 된다. 악소리 나게. 요 선을 넘어서는 애들은 이렇게 단죄된다. 방통위는 작전상 보안입니다. 네, 비법은 얘기 안 하죠.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알릴레오 변상욱입니다. 시민들이 내란 보도에 분노하는 근본 이유, 언론은 아는가? 네, 내란 사태를 다루는 언론 보도 대부분은 기계적 중립에 머물렀고 받아쓰기 보도에 치우쳤습니다. 일부는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언론은 제 역할을 다했는가? 민주주의를 위협하지는 않았는가? 언론이 먼저 스스로를 성찰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만큼 중요한 게 바로 언론개혁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언론개혁은 어떤 방향일지 오늘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자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대의 심각한 이슈에 대해서 시대의 현자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론개혁입니다. 언론개혁.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계신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정진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딜 가도 정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딜 가도 제일 플로어에 질문하라고 그러면 첫 질문은 언론개혁이 가능합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은 방송개혁의 핵심은 방송의 독립화, 중립화잖아요. 그거는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신문개혁의 핵심이 지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인식하시더라고요. 네.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건 문체위 소관입니다. 문체위 소관. 네, 그래서 문체위원장이 전재수 위원장이셔서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뭐 답을 하는 게 전재수 위원장에 대한 신뢰 같습니다. 속으로는 이제 당연히 해야만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 교수님은 요즘 제일 바쁘신 현안이 뭐가 있으십니까? 네, 여러 개소리들을 쫓아가. 선거 시기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와가지고요. 그걸 하나하나 팩트체크하고 이러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어떤 개소리에는 그래도 반박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무시해버린 게 나은가. 요거 구별해 주는 거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이제 시민들한테 답을 할 때 어려운 문제가 거짓과 진실이 싸우면 어느 편이 이깁니까? 거짓이 이깁니다. 네, 거짓이 이깁니다. 더구나 미디어 세계에서는 거짓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진짜 개소리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막 던지는 인간들은 다 던져버리고 어느 순간에 다 퍼져버리고 팩트체크를 해서 근거를 해서 제시를 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제시를 하면 또 별로 반응이 없어요. 읽어보시지도 않고 자극적인 것들 막 뭐 이런 것들에는 금방금방 빨리 번지고 많이들 읽어보시는데 정말 고생해서 팩트체크하고 그게 아니라고 진지한 성찰 끝에 뭔가를 내놓으면 또 너무 길고 딱딱하고 어렵다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많이들은 안 읽으시고 그러니까 뭐 일단은 거짓이 이기는. 근데 우아한 분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매우 고상하고 우아합니다. 일단 요즘 제가 만나는 분들은 그런 질문을 안 하세요. 왜 이 XX는 공중파에서 나와서 그런 X 소리를 해요? 뭐 이런 거라 저는 그러니까 좀 차원이 다른 세계에 제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죠. 뭐 종교적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본래 좀 층층이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부터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저도 요새 연구 과제이긴 한데, 아무튼 이번
비상계엄과 그게 이제 불법적으로 판단이 되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서 파면당하고 급히 대선이 치러지는 이 과정에서 특히 최근에 대선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는 도대체 이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 문제는 먼저 한마디씩 좀 총평을 해 주신 다음에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기자들이 자세가 비상계엄은 안 된다는 자세였던 건 맞아요. 초기에.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민주당의 반성적인 자세로 바라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윤석열을 탄핵할 때까지 국회에서 적어도 그때까지 국회 탄핵을 흔드는 언론은 앞에 나서서 흔드는 언론은 못 보았다. 흐름이. 근데 그 단계가 지나고 국회에서 탄핵된 이후에 민주당이 촛불과 거리를 두면서 틈새가 벌어졌잖아요. 시민과 정치권의 틈새. 그 틈새를 비집고 전통적인 소위 우리가 조한동맹 얘기했듯이 과거에 네. 그런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의 비집기 보도가 시작되더라. 그 틈새를 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반성을 하다 보니 정작 제가 요새 조금 그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초기에는 비상계엄 반대에는 적어도 기자들은 한 목소리였다. 그런데 중간에 틈이 벌어지면서 이제 과연 그 헌재의 파면 선고는 법적으로 정당한가?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국회에서의 정치적인 탄핵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없잖아요. 뭐 논리적으로 막 싸워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근데 헌재로 가면 거기 법률이라는 게 끼어드니 언론이 농간을 피울 여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그때부터는 이제 언론이 확연히 갈라지면서 9대1 구도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9대1 구도가 그대로 그대로 보도에 반영되면서 그 윤석열의 궤변이라 하지 아니하는 홍길동 언론이 판을 치더라고요. 네. 정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그래도 비교적 언론을 이해해 주시면서 현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 언론을 직접 비판하겠다기보다는 그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나 시각 같은 것들을 기초적으로 좀 갖추고 있으리라고 믿었거든요. 그래도 지난번 이제 박근혜 탄핵 때는 그래도 그런 면들이 유지가 된 면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그게 되게 약해져 있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제 초기에는 감각적으로 이게 도대체 뭔 짓이야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방식으로서는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짓을 했네. 그리고 빨리 판은 정리되겠네 지난번처럼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쪽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판의 흐름에 그냥 얹어 올라타는 그런 네. 모습들이 많이 보면 논조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논조가 없었다. 그러니까 원래 언론이라는 것의 특징은 그래도 논조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초기에 사태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 논조는 결국은 이 계엄을 신속하게 이제 계엄 사태를 해결하고 재빠르게 새로운 민주주의적인 어떤 정부가 들어서게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딱 방향을 잡아서 그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이 논조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겨레라든가 물론 경향이라든가 시사인이라든가 이런 쪽은 명확했고요. 비교적 동아일보는 좀 명확한 편이었는데 중앙일보도 뭐 그럭저럭 왔다 갔다는 했지만 근데 저는 전형적으로 조선일보는 되게 과거와는 어느 다르게 논조가 없는 언론사가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2016년, 17년 사이하고도 또 꽤 달라진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선일보 특히 문제였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앙과 동아가 조금 진지해지는 듯 약간 조심하는 듯한 모습을 볼 때 거기에 경제신문이 끼어들어서 이제 그 자리를 밀어내고 네. 그다음에 지역 신문들 중에 일부가 또 네, 대거 네. 완전히 구구라 불러도 좋다 뭐라고 하면서 덤벼드는 모습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또 술에 취했나 이 양반 경거망동이 아니라 아예 망동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을 바라보니까 언론들이 얘기하신 대로 손절을 갖다 하면서 기자들은 당연히 무슨 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갔는데 여당과 대통령실과 군과 정보기관과 아직도 대통령 편인 검찰과 이 큰 세력을 생각하다 보니까 언론이 이제 주춤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저는 초기부터 이 사태가 해결이 쉽지 않겠다고 봤어요. 이유는 정부를 움직이는 윤석열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언론과 보수 언론과 맥이 다 있고
그럼 이들은 한 몸이고 또 이게 쿠데타로 규정되고 내란으로 규정돼서 이 내란 세력을 일소하자는 게 지금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내란 세력 일소의 범위에 그 끈이 닿아 있는 언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해결하기 힘든 일이어서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 때 우리 굉장히 불안해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이게 다 고 친위 쿠데타의 실패라는 되게 역설적인 단어의 결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친위 쿠데타 실패는 이게 둘이 같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6개월의 긴 시간, 국민들이 보낸 답답한 시간들이 예견되어 있었고 핵심은 그 내란 세력의 일부 언론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틈새를 비집고 친위 쿠데타 세력의 부활을 위하여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이미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 할 때부터 일부 언론은 언론이 아니고 특정 정치 세력의 선동지면서 기획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언론은 각자의 논조를 가지고 이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다고 봤죠, 애초에. 근데 언론의 상층부를 이렇게 째려보면은 명분을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 그럼 헌재 결정 날 때까지 이제 기다려 봐야지.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논조를 슬슬 바꾸는 거죠. 기자들이 뭐 비상 불법 계엄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건 일단 헌재 판단으로 넘어갔으니까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는 양쪽 의견을 갖다 제대로 다 써주고 대통령이 저간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윤석열이 끝까지 버티면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저 다 내가 조국을 위해서 아니면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 이러니까 이제 균형을 맞추자고 한 거예요. 언론학자가 보시기에 맞습니까? 언론 내부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내부의 동학을 이제 추적하는 거는 사실 좀 저로서 이제 조심스러운 일이니까 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해서.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 그런 짐작은 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아까 과거하고 달라진 면을 얘기한 건 옛날에도 모든 언론은 그러진 않았지만 우리가 흔히 레가시라고 부르거나 메이저라고 부르는 데들은 감히 자기가 뭔가를 설계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 세력으로 움직여서 차기에 누구를 세우고 뭐 이런 뒤에서 꿍짝꿍짝하는 이제 그런 게 좀 있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거나 민주적인 언론들은 사실 설계자라기보다는 이제 원칙을 가지고 사태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발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이 설계자들이 한번 삐끗했어요.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윤석열 정부하고 여러 번 이른바 딜을 쳤던 것들이 실패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김건희라는 사람 입에서 조선일보 폐간이라는 소리가 이제 사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진 거죠.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이제 서로 이렇게 병으로 내려친다 만다 이러면서 이제 경쟁을 하다가 조선일보의 돌아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권의 파국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그 부분이 이미 실패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정부가 조선일보의 설계대로 움직이지 않는 정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망조에 들었을 때, 망하게 분명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혼란이 굉장히 많이 찾아들었고, 이 중간 이후부터는 이 설계를 하려는 시도들은 이게 되게 있었으나 그 시그널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정도의 것을 제외하고 그렇죠. 나면 과연 예를 들면 한덕수야, 김문수야, 한동훈이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자기들끼리도 뭔가를 맞추지 못하면서 결국은 그냥 당내 폴리틱스에 그냥 휘말려 들어가는 형태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대단히 정세추수적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논조도 너무나 많이 그냥 흔들리는 그런 경향을 보였어요. 예. 이것저것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단일화의 반짝이겠죠. 네. 그래서 한덕수를 올려놨다가 안 되니까 정 안 되면 당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준석이라도 하면서 또 단일화를 갖다 군부를 떼다가 그것도 뭐 결국은 안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런 전 과정을 이렇게 멀리서라도 지켜보면서 저걸 개혁할 수 있을까, 저 언론들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언론 현장에 있을 때, 민원연에서 현역일 때의 시민들이 언론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을 때 그 말은 하자는 거였어요. 하자는 거. 그런데 요즘 언론 개혁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거는 하자는 의미보다는 그것들은 어머나 그자들은 안 된다라는 걸 전제로 물으셔요. 되게 보면. 예. 이거는 어떤 환경을 반영하는 거냐면 이미 지난
지난 총선이 증명을 했는데 레거시 언론이라는 것을 통하여 정보를 보고 나의 정치적 입장을 판단하는 퍼센테이지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보면 과거에는 사실 열린우리당 때 그때도 보면 조중동을 다 봐요. 개혁적인 의원들도. 거기서 벗어나질 못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의총이나 이런 데서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아주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서 그 개소리를 가지고 비난하는 경우 혹은 민주당 의총 결과나 혹은 단톡방이 그대로 조선 쪽에 나가서 문제되는 경우 외에 조선일보의 논리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줄었다는 걸 저는 그렇게 실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언론개혁 될까요? 이런 거예요. 그 과거에는 언론개혁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였다면 그건 아무래도 유튜브가 바꾼 환경, 팟캐스트로 시작해서 유튜브가 바뀐 환경? 뭐 그런 것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시민들이 요즘 저에게 언론개혁 좀 해주세요 할 때 그것은 거기엔 희망이 섞여 있어요. 오히려 뉴미디어를 더 키워주세요. 이런 쪽의 희망. 조금 달라졌어요.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시기마다 확실히 언론개혁이 실체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거에는 나의 뜻을 좀 따라줬으면 하든가 아니면 뭔가 좀 정상적이었으면 하는 게 이제 기성 언론에 투영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쪽에 포획되어 있으니까 이 포획된 걸 빨리 끊어주고 얘네들이 좀 잘 작동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에 더 가까웠다면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기대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 대신 그러나 분탕질은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좀 잘 처벌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머지는 내가 필요한 언론들이 좀 더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쪽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 핵심 단어가 분탕질인데요. 되게 이제 제가 물으실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요. 그게 바로 분탕질 못하게 하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뀐 거죠. 시민들의 언론개혁이라는 단어에 가미된 의미가 그 대안을 제시할 때 고민의 방향이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징배제의 경우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긴 하지만 저는 징배제를 늘 주장하는 쪽이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그 징배제의 그 징벌이라는 게 엄청나게 약한 징벌이 아니죠. 의미가 없는 건데 좌초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정말 괜찮은 기자들이 깊이 고민해서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는 징배제를 정치권이 먼저 꺼내서 치고 나가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은. 왜냐하면 아예 안 한 상태에서 추진을 안 한 상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추진했다가 좌절한 것을 다시 추진하려면 그 과거에 추진하게 했던 동력보다 정말 몇 배가 큰 동력이 추동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언론개혁 얘기할 때 시민들의 바람이 내용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탕질을 막아주세요 정도로는 하기 힘든 거예요. 저 분탕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지지하는 아주 좋은 후보가 대통령이 못 돼요 라는 인식일 때 추동력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추동력이 약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저는 원래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세게 해야 된다. 악소리 나게. 경험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1985년쯤 되는 것 같은데 촌지 거부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공짜 여행 거부 운동 등등등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도 동의 안 하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나중에 민주화 과정으로 가면서 기자협회가 나서주고 언론 노조가 이제 생기면서 기자협회하고 언론 노조가 같이 정말 더 이상 이렇게 돈 받아 먹으면서 엉뚱한 기사 쓸래 이렇게 자성을 하면서 내놓으니까 각 이제 언론사에 있는 기자협회 분회, 언론 노조 지부, PD협회, 그다음에 이제 아나운서협회 등등등 다 같이 나서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시민의 연대와 언론사 내부의 자성과 직능단체들의 분발 이게 힘이 되면 어떻게든 국회든 뭐 이렇게 힘을 받아 가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없어진 상태. 더군다나 뭐
방송사에 들어가면 복수노조여가지고 오히려 복수노조 중에 일부는 더 분탕질을 오히려 치는 입장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추동력이 없는 거는 추동력이 약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징배제 추진이 또 어려운 이유는 이게 너무 빨리 정파적인 법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이게 시작된 이유 네. 제가 2000년에 징배제를 추진하려고 했어요. 한번 민원연 사무총장 때 신문법 때 넣으려고 했죠. 언론중재법 같이. 근데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추진하려는 동기가 정파적 동기가 아니었어요. 그때 저희가 보호하고 싶었던 건 정치인이 아니고요. 사업자였어요. 사업자. 영세, 중세 네. 사업자. 이게 뭐냐 포르말린 통조림으로 그렇죠. 시작됐잖아요. 네. 이게 다 잊혀진 사건인데 그 포르말린 통조림, 그러니까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나온 거예요. 동물질인데 이 동물질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업자가 넣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아니다 나 안 넣었다. 그런데 그 소송 과정에서 지고 한 사람이 목숨을 끊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다섯 업체가 망하고 나중에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통조림을 만들면 질소를 충전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소량의 포르말린이 자연 발생한다. 이렇게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미 사람은 죽고. 그런 요게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징배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의제를 시작한 일인데 그렇게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연예인들이요. 연예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요즘은 뭐 댓글이나 이런 거라고는 하지만 그 댓글이 달리려면 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연예인 인권 보호. 그러니까 연예인이 강자이면서 약자잖아요. 여론으로 보면 한없이 약자이듯이. 그런데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늘 정파화 되더라고요. 그걸 돌파할 수가 없었어요. 민생의 문제죠. 사실은 이 뒤에 사건들이 이제 만두소, 네, 만두소. 썩은 만두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거기서도 또 사람이 희생되고 거기다 대왕 카스테라부터 시작을 해서 뭐든지 이미 피해가 다 커져서 발생했는데 회복 불가능한 상태 된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때 얼마가 손해가 났지 그거만 갚아줘.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징벌적 손해가. 과거에 민주당 정부 때 추진했다가 실패함으로써 이제 사실 좌절을 많이 남긴 거였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할 거냐 말 거냐 문제가 반드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최민희 의원님께서 잘 말씀 주셨지만 사실 징벌적 손배제는 피해 구제가 핵심이라서 그러니까 피해의 어떤 정도가 큰데도 불구하고 정신적 손해이기 때문에 몇백만 원 수준으로 끝나버리는 현재의 문제를 징벌성을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 구제의 정도도 높여주고 그리고 이제 교훈을 얻은 언론사들이 야 이런 식으로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 의미의 위축 효과. 이게 딱 그 제도의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언론 개혁의 마치 핵심 칼인 것처럼 잘못 비춰진 면들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가짜 뉴스도 때려잡고 편향적인 언론도 교정하고 이런 방법이라고 이제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언론중재위까지 또 들어가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문제 있는 편향성들을 다 이걸로 조정해주고 심지어는 가짜 뉴스 가운데 언론사가 막 포함되지 않는 사실 가짜 뉴스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가짜 뉴스를 정리해주는 어떤 핵심이 되지 않을까 착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커져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게 시행되기가 어려운 면들이 결합되다 보니 좌절감이 더 큰 거예요. 왜 이게 실패했지?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이번에 이제 만약에 징벌적 손배제에 관련된 논의를 하게 되면 이 본래 취지가 어떤 의미에서 실행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정해주는 한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저는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니까요. 근데 지금 당장 이게 언론개혁의 핵심이 되는 어떤 초기 수단이다라고 보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내용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려면 이 내용물에 대해서 다루는 건 사실 다 별도의 윤리적 규제라든가 이런 체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만들어지고 가장 바깥선, 요 선을 넘어서는 애들은 이렇게 단죄된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패키지. 그 함께 나오면 그게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과방위 소관이 아닌데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이렇게 자꾸 이슈가 되는 것은 국민들은 언론이 정말 야단 맞는 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법이라도 통과가 되면 진짜 잘못한 언론은 법원에 의해서 야단을 맞겠구나. 유일하게 생각해 보는 게 그거니까 자꾸 질문도 던지고 그것만이라도 빨리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문제는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다 바꾸는 큰 작업들이 아직은 기다리고 있다.
자, 그 작업은 이제 과방위 소관입니다. 일단 방송 3법부터 네. 한번 얘기를 좀 꺼내봐야 될 것. 다들 개혁할 때 방송 3법이 입안돼서 올라가 있는데 저게 어떻게 될까? 이것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 일단 방송 3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예. 대통령이 관여 못하게 하겠다는 대통령이. 법이에요. 국회가 아니라. 예. 대통령이 관여 못하게 하겠다. 지금까지는 그냥 정치권 이렇게 묶었는데 그게 정치권이라고 아니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공영방송이 3개가 있는데요. KBS, MBC, EBS. 요 3개가 있어요. 근데 요 법이 다 달라요. KBS는 방송법에 규제. 그다음에 방문진법으로 MBC가 규제되고 EBS는 또 EBS법에 의해서 규제가 돼요. 그래서 요 방송 3법을 고쳐야 대통령이 KBS, MBC, EBS 사장 뽑는데 관여 못한다 이런 얘기이죠. 공영방송에도 이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KBS 이사회, MBC의 방문진 이사회, EBS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사장을 뽑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사회의 이사를 어떻게 뽑냐 이걸 결정하는 게 그렇죠. 방송 3법입니다. EBS는 방통위가 뽑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구조를 바꾸자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민주당이 집권을 해요. 그러면 KBS가 이사가 현재 11명이에요. 근데 이게 7대4 구조로 여야가 이사를 지명하게 돼요. 7대4. 그런데 과반으로 하면 언제나 여당 입맛에 맞는 사람이 KBS 사장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여당 입맛에 맞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참모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예. 그러면 여야 추천은 그대로 두고 절대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아까 7대4의 구도라고 했잖아요. 네. KBS가. 그런데 요거를 8명이 찬성해야 사장을 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추천목의 이사가 1명이 동의해야 되는 사람. 이건 뭘 얘기하겠어요? 정파성이 약해야 된다. 약해진다. 예. 요게 절대 의결 정족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라는 법안이 있어요. 네. 요게 21대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차원이 다르죠. 이사 구성할 때 사실은 국회도 손떼, 청와대도 손떼 이런 요구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예요. 21대에 추진한 법은 예를 들면 KBS 이사가 21명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 21명 중에 정치권은 6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여야가 합쳐서 6명. 그럼 21분의 6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정치적 후견주의가 없어진 거야 라고 시민사회가 본 거고 당시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2개의 법안이 차원이 다른 법안이 섞여서 얘기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공영방송 이사회가 사장을 뽑을 때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한 포인트가 있고 여전히.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를 구성할 때 국회가 다 추천하냐 아니면 시민사회가 다 하냐 혹은 적당히 나누어서 하냐. 요게 2개예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대강 틀을 잡은 것은 이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잖아요. 예. 이때 현실성을 고려해야 돼요. 야당이 목을 메고 반대하면 이것도 물론 저는 하겠지만 어렵겠죠. 욕을 많이 먹겠죠. 저는 욕은 감수하고 갑니다. 필요하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국회에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100% 배제하라. 그건 받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100% 옳다는 경험이 없다. 국회가 어떤 중요한 문제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도 조금은 갸우뚱할 수 있는 문제.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막 맨날 들여다보고 알지만 그리고 세세한 거 가지고 싸우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뭐지? 뭐 이렇게 공학적으로 복잡하게 네,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종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 그 정도하고 시민들 일반이 중요하게 하는 정도하고가 사실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사실 요소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학계나 방송계나 뭐 이런 데들은 이거 가지고 거의 막 목을 걸고 싸우는데 실제로 시민에게 주는 의미는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아서 이 갭을 어떻게 좀 메워서 적절히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아까도 잘 말씀드렸지만 정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입증된 잘못된 답이 몇 개가 있을 뿐인 거지.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이라도 다른 걸로 해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의 문제에서 가장 현실 가능한 방법. 사장. 예. 사장. 이 부분을 저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답을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진 않고 되도록이면 사장이 특정 정파 내지 특정 정파의 수장이라고 이제 믿어지는 대통령이 거의 이제 마음에 둔 사람을 중심으로 뽑혀서 사장이 바뀔 때마다 휙휙 바뀌는 이 방식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그 안에서 이제 해결을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걸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은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이게 이제 방송산법 이렇게 통과되면 공영방송이 그럼 정상화되는 거야 이러는데 저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훨씬 먼 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면 소유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시장 역학관계도 고민해 봐야 되고 과연 이 3개의 공영방송사를 개별법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지도 고민해 봐야 돼서 이거는 좀 더 한 몇 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공영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사회적으로 합의해낸 틀이 새로운 법으로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나중에 뭐 이사라든가 사장을 선임하는 방식이 다시 바뀌는 방식도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되도록이면 정치의 그 어떤 지나친 영향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사장을 잘 뽑을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결정하고 2단계에서는 이제 이 공영방송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해결을 하고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시민과 방송 종사자의 격차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거 이제 뭘로 해소하려고 하냐면 사장추천위원회를 반드시 한다. 네. 반드시 한다. 네, 그래서 지금 노조와 우리 간사가 협의하고 있는 것은 아예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법에 넣어달라. 법에 넣어달라. 네, 이건 이제 무슨 의미겠어요? 이사들 방송공사법을 얘기하는 거죠. KBS면 KBS. 그래, KBS 방송공사법에 넣어달라. 방문진법에 넣어달라. 이런 요구인 거예요. 그건 불신의 결과예요. 네. 이사를 아무리 잘 구성해도 이사회가 구성되면 그건 또 하나의 기득권체로 굴러가는 거예요. 모든 조직은 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사장추천위원회는 거의 무작위 추출 시민 100명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MBC가 했거든요. 네, 한번 해봤죠. 네. 네, 했는데 그 결과가 의외였고 그 의외로 된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부 구성원들은 달갑지 않았지만 경영 상태도 좋아졌고 방송 논조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100명 이상 넘어가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집단의 합리적인 그 지성이 집단 지성이라고 저는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보더군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시민과 방송 종사자의 격차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의무화 그리고 시행령에서 이제 100명 이상 이런 걸 넣을 예정인데 그건 그렇게 격차를 줄여나가겠다 이 말씀 드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사장이란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자기가 국장일 때와 사장 됐을 때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절대 권력이잖아요, 사장이. 그 되면 자기 말 잘 듣길 다 바래요.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핵심이 지금 이런 규제를 하는 모든 핵심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도국장 동의제. 요거는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절대 해결 정족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도 일단 사장 뽑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야 돼요. 뽑기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면 권력의 힘이 덜 들어가요. 이거가 우리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 3분의 1로 절대 해결 정적수를 넣으면 영원히 사장을 못 뽑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몇 번 굴려서. 예전에 얘기했던 특별다수제가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5분의 3 의결 다수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5분의 3도 어떤 상황에서 못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14일 이내에 5분의 3이 안 나오면 30일 이내에 다수결로 간다. 이런 현실적, 정말 구체적인 안을 제가 이 분야는 고민을 거의 이 나쁜 머리로 30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민을 이제 KBS, MBC를 놓고 따지면 정말 계속 복잡해지는데 비교적 규모가 작은 언론사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해본 거죠. 그래서 제가 몸담은 회사에서 지금 두 가지입니다.
사장이라는 직위에 너무 많은 권한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밑에 딸려 있는 경영진 그 이제 본부장급들이 뭐 맹종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방송 제작과 보도 뉴스 나가는데 힘을 미치고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사장을 뽑는 문제가 맨 처음에 꼭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장과 제작 보도를 갖다가 갈라놔야 되는데 안 갈라지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가 제일 싫어했던 거, 노조 출신 사장들과 노조 출신 상무 전무들이 회사에게 쫙 이제 포진이 되니까 그걸 갖다 이 양반은 좌파 카르텔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되니까 어떨 때는 본부장인데도 불러가지고 노조가 정신이 썩어가지고 말이에요. 노조가 그렇게 하면 돼? 예, 보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이거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노조가 입 다물고 있으면 되냐. 오히려 경영진이 노조한테 다그칠 정도의 이런 상황. 그래서 경영진과 이 제작 보도를 갖다가 어떻게 나름대로 분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보통 학문적으로는 제작 자율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고, 그들에게 독립성을 주려면 독립성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구성원들의 어떤 전문성을 믿고 그들의 식견을 믿어서 그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투영되면 전체적으로 충분히 독립적이고 괜찮은 데가 만들어진다라는 이론적 전제가 이제 깔려 있는 거잖아요. 저는 특히 이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은 방송 종사자들이 대단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전문적인 어떤 역량이 필요한 직업이라기보다 사실 시민적 총의를 잘 받아안는 직업이 돼야 되는 거로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흔히 뭐 어떤 포퓰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자칫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시민적 총의라고 하는 거는 평균적 시민들이 느끼는 감각이에요. 상식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것하고 공영방송이 좀 일치하면서 가야 이게 권력이 움직이거나 내부에서 뭔가 이상한 어떤 파벌 싸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 외부와의 조응에 의해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걸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긋나면 이 제도는 잘 작동을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 국민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양극화돼 있어서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그 바닥조차도 이제 바탕이 좀 희미한데, 이번에 잠깐 이제 오랜만에 예전에 근무하던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유럽을 갔다 왔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는 오래전 얘기지만 나름대로 이 국민의 총의를 어떻게 반영하냐면, 그 방송사에 정기적으로 후원 회비를 납부하는 국민의 숫자가, 리스트가 문광부로 넘어가요. 예를 들면은 500만 국민 중에 100만은 저 방송사를 후원하고 있고, 200만 뭐 또는 150만, 50만, 20만, 그러니까 9개 방송사가 후원 명단이 쭉 있는 거죠. 그 명단과 그 규모에 의해서 중요한 방송사에게 어떤 지원을 하거나 시간을 배분하거나 여러 가지가 제도적으로 혜택을 줍니다.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들면 정당에서 나오듯이 우르르 빠져나가요. 그래서 매년 체크하고 매년 체크된 그 숫자에 의해서 방송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뒤섞여서 좀 뭐하지만 뭐 활용해서 어떤 방법을 짜낼 수도 있겠죠. 근데 방송사는 그래도 정부가 국민의 전파를 수탁해가지고 얻어쓰고 있는 방송사니까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자, 신문사는 어떻게 개혁이 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포기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저희가 신문법 만드는 그 긴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소유지분 규제하자. 30%. 방송이 30%니까 신문도 30% 이상 못 갖게 하자라는 게 지배적 논의였던 시절부터 지금은 거의 그런 논의는 사라졌어요. 이거 갖고 민원연 내부에서는 정말 피 튀기는 혈전을 벌였거든요. 네, 진짜 피 튀기는. 저는 반대쪽이었어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게 사적 기업을 어떻게 소유 지분을 제한합니까? 그럼 이제 은행이 어떻고 이러고 엄청 쌓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건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언론중재위원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작동하게 해보자 밖에 저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또. 예, 그나마 언론중재위원회는 지금 만들려면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그 전두환이 만들었으니까 밀어붙여서 마구 어디서 흉내내서 그냥. 네. 그런데 그 언론중재위원회가 작동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확실한 팩트가 오류 난 것들은 정정보도를 줍니다. 이거를 많이 하면 귀찮아서라도. 제가 끌려다녀 보니까 알겠어요. 네. 정말 이거 우습게 보시는데 방심이 우습게 보잖아요. 방송심이.
거기 그 제작자 나와서 닭달 한번 당하고 나면 방심위에 대해서 증오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제도를 무시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이건 제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저만 하고 있어서 저하고 김영 간사만 하고 있어서 조금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봤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전국에 다 지부가 네,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 바로바로 연락해서 바로바로 처리하면. 그리고 직원들이 우수해요. 예. 제일 많이 느껴요. 다들 뭐 원중인 같은 것의 문제는 그 제도 자체가 되게 특이하고 좋은 제도거든요. 네. 전 세계에 별로 없는 제도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작동해온 제도기도 하고 예.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악용하고요. 예.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에 의해서 피해 구제를 못 받아요. 일반 보통 분들은 잘 모르거든 이 구조 자체를.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옴부즈만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더 북돋는 방식 같은 거는 충분히 괜찮을 이 거라고. 말씀은 뭐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해배상을 받겠다고 법원에 가져가면 언론중재위 안 거쳐갖고 왔네. 그렇죠. 예, 그 다녀오십시오라고 예. 하니까 또 시간이 확 이제 걸리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방송 쪽을 어쨌든 1단계를 마무리를 할 테고요. 그리고 통합미디어법 아까 하자는 말씀이세요. 그 네. 말씀. 통합미디어법도 과방위원장실의 TF를 구성해서 이제 조기 이제 검토를 시작했고요. 이건 이미 김영 간사가 방통위 있을 때 시청각 미디어법으로 네. 준비를 해봤고 그 이후에 통합미디어법을 내부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방통위가.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예. 일단 밑그림을 짜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통합미디어법 이전에 먼저 방송 3법 플러스 방통위하고 과기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해요. 이게 지금 기형이에요, 기형. 정부 구조가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형이에요. 이게 박근혜가 창조경제 한다면서 갑자기 미디어 창조과학부인가 뭘 만들어 네. 가지고 뭐 방통위에 있었던 유료방송 규제 기능을 다 지금 그 미창부로 가져가고 그 미창부에 있던 것이 과기부에 와 있어요. 근데 과기부가 이번에 AI 전담 부서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유료방송이 있는 게 구조상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방통위로 가져와야 돼서 정부 조직 개편 한쪽 해야 돼서 이게 방송사법이라고 문영배 전 소장이 방송사법 하셔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 방송3법까지였는데 사법은 어떻게 하실까 궁금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방송사법은 정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통합미디어법 논의는 좀 틀을 만들어서 할 생각. 하나만 가외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회가 이것저것 다 손대지 못하면 결국은 이사를 추천받든지 예를 들면은 어떤 그 각 방송사마다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이든 아니 심의위원회든 뭐 이런 거에서 기자협회, PD협회, 직능단체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착착착착 채워넣으면 되지 뭐 이렇게 고민해. 되게 이런 질문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게 민주당은 다 그렇게 했어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사 추천할 때 본인들 아주 유력자들이 한두 명 자기 친구를 넣겠죠. 뭐 그것까지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대체로 민주당이 7명을 추천하면 뭐 언론노조, 그다음에 PD연합회, 그리고 민원연, 뭐 언론개혁 시민연대 다 추천 요청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뽑힌 거 보면 뭐 될 만한 사람들이 사실 나와요? 민주당은 비슷하긴 했죠. 근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또 그 반대편에 있는 단체들한테서 또 이렇게 축축축 데리고 오는 것 같아갖고 그렇죠. 이런 제도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체별로 해놓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저도 추천단체를 지나치게 기대하는 거는 저는 되게 순진한 거라고 순진한 생각해요. 건가요? 민주적 정당성도 좀 부족할 뿐더러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정확히 보여주잖아요. 새로 단체를 만들어요. 만들어버려. 만들어서 1년도 안 된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이 완전히 예를 들면은 반인권적인 사람이 인권위원장 하듯이 방송이나 이런 것들에 언론자를 억압해 왔던 사람이 그걸 막 시위하거나 뭐 그걸 보장해야 되는 자리로 가고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근데 이제 신생 단체는 막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적어도 미디어 분야에서 관련 활동을 10년 이상 한 단체. 뭐 그런 식으로. 10년이 돼야 강산이 변하니까 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정도는 시행령에 담을까 고민 중입니다. 뭐 새 대통령이 뽑히고 새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이제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것까지 이제 쭉 일단 한번 훑어봤습니다만 당장 궁금해하는 건
방심위는 유일임 위원장이 이제 나가버렸으니까 지금은 정상화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새 위원장이 또 가야만 정상화가 되는 건가요? 지금 뭐 한다고 하는데 방심위는 일단 그들의 심의가 법원에 의해서 계속 부정되고 있기 때문에 네. 존재 근거를 상실한 상태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임명한 방심위원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갖고 뭐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 민주적 절차 없이 그냥 둘이서 뭘 한다고 하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준희 교수께서 요 토요일 날 진행하시는 그 알릴리오 토론 시간에 그 이제 지켜보면서 끄덕끄덕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참호전이에요. 정치적.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호 속에 쏙 들어가고 이만큼 눈만 내놓고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는 임기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버티고 방통위는 정상화 돼가고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관위원회입니다. 네, 이건 제 소관위원회라 고민도 오래 하고 있고 예. 뭐 거의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예,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또 전략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작전상 보완입니다. 네, 비법은 얘기 안 하시는. 알겠습니다. 사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얼마 전에 학계에서 이제 언론 사막회에서 나름 뭐 합의안이라고 이제 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아까 정부구조 개편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기존에 있던 사람을 그냥 내쫓을 수는 없으니 정부구조를 바꿔서 내쫓자 말자가 아니라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정부구조를 바꿔서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새로 구성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사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근데 여기서 의견이 좀 갈리는데 방통위 같은 체제를 옛날처럼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게 맞지 않겠냐. 이건 독립적인 그래도 합의제 기구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냥 새롭게 좀 장관이 힘을 좀 쓸 수 있는 미디어 부를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갈려 있는데 대체적인 합의는 이제 새로운 미디어 부를 만드는 게 낫지 않겠어로 가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완전히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신 것들의 이제 총합의 한 모습이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대통령이 꽂아주더라도 누가 그 자리에 가면 이 기관이 존재하는 헌법상의 취지라든가 이런 걸 살려서 그래도 잘해보려고는 했어요. 네.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서. 근데 윤 정권의 특징은 꽂아 놓으면 이 기관이 무너지든 국민의 신망을 완전히 잃어버리든 뭐 헌법에 적혀 있는 취지를 갖다 상실하든 간에 상관이 없어. 나만 그 양반이 꽂아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다음 자리를 노리면 돼. 이러면서 다들 자기 자리에서 심지어는 감사원, 방통위, 방심위, 국가인권위원회 뭐 할 거 없이 모두 그렇게 진지 속에서 자기 사주를 위해서 아니 뭐 임명자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니까 국가의 공적 기관들이 다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그걸 다 뽑아내시고 색출해가지고 처리하시는 것도 방송 언론 개혁에 이제 아마 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방위원장한테 너무 짐을 많이 지고. 어려운 일인데요. 원래는 이런 합의제 기구를 만들고 임기를 보장한 이유가 말씀처럼 사람이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추천을 받고 들어오더라도 정파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신의 임기 안에서의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거라고 믿고 이 제도를 설계를 한 건데 윤 정부에서는 완전히 후견인들이 그냥 정말로 내려꽂혀서 방송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들어와서 박혀 있는 상태가 돼버리니 이 임기제의 취지나 합의제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킨 이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게 참 제도를 새로 설계하거나 운영하는 사람 되게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이제 뽑아내야 되는 상태가 이제 지금 돼버린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한데 이번 기회에 이제 이런 독립성 그리고 임기제 그리고 합의제 기구가 갖는 특성들을 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아까도 미디어부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그냥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저도 이제 그 미디어 영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그런 생각하는 입장이라 이후에도 이제 이런 이상한 정부가 합의제 기구의 정신을 완벽하게 이제 붕괴시켜버리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아마 충분히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과방위 위원장님의 각오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당부를 정 교수님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방송개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영방송의 제도 개선 이렇게 말하는데 공영방송이라고 다 똑같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KBS 다르고 MBC 다르고 EBS 달랐어요. 그건 정확히 내부 구성원들이 얼마나 그 잘못된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통령 대선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만 갖다 쓴 그 체제에서 내려온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저항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 때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와서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듯이 여전히 그래도 방송의 정상화, 방송 독립은 현재 구성원 혹은 미래에 거길 채울 구성원들의 의지이다. 예, 그리고 저는 MG로 넘어가면 더 그 저항은 커질 수 있다. 조건만 되면.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조건이 되는 그릇은 이번엔 반드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이제는 언론개혁 내지 방송개혁 내지 이 분야를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에 몇 개 안 되는 이제 뭐 공영방송사, 몇 개 안 되는 거대 언론사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들의 사장을 어떻게 뽑고 뭐 하고 이게 이제 방송 정책의 거의 대부분 내용이고 미디어 정책의 대부분의 내용이었어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새로 등장하는 사람들, 새로 등장하는 플레이어들. 이들은 그냥 약간 레거시라는 것의 관점에서 볼 때 언제나 뭐 가짜 뉴스의 온상이고 뭐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이제 치부해버리는 그러니까 기존의 미디어 엘리트주의의 외곽에 그냥 놓아버리는 이 행동. 또 한 가지가 사실 결정적으로 이용자하고 시민이 빠져 있습니다. 이 정책 사고 안에.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좀 더 좋게 만들어줄 것이냐의 문제로 오해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의 미디어 환경이라는 건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너무나 작아졌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그래도 역할을 해야 된다면 이들의 역할을 경계를 그어줘서 이 정도 충분히 먹고 살면서 잘 좋은 역할을 하게 해주고 새로 등장하는 언론들이나 미디어가 충분히 시민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가 됐건 또는 법의 틀이 됐건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용자들이나 시민이 자신의 의견이 이들 미디어하고 교류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불만이 접수되든가 아니면 뭐 후원 제도를 이제 제도를 정비한다든가 해서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오늘 얘기는 안 했지만 정부 광고의 집행의 방법들을 바꿔서 실제로 시민의 의지하고 좀 일치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준다든가 이게 훨씬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논의해서 저도 이게 참여하면서 보면 여전히 과거에 그냥 레거시 플레이어들 사이의 협의나 합의의 문제로 끝나버리고 있는 상태. 이게 제일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좀 더 이 넓은 3자의 구도가 이 정책 안에서 충분히 고민되고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이제 덧붙인다면 기자를 중심으로 한 레가시 언론들 특히 그 소속 구성원들의 성찰은 정말 시급하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거의 공공의 적처럼 돼 있는 상황이지 이걸 어떻게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역할을 자기네가 감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 당부를 겸해서 드리는 거고. 자, 이제 뭐 대선 끝나기가 무섭게 엄청난 짐을 지어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대선은 뭐 대통령 뽑는 거고 국회는 또 대통령을 감독하면서 해 나가실 책무가 있으시니까 무거운 짐을 지어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디어 알릴레오 이번 시즌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 잘 준비해서 다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을 만날 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최민희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